지난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무거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갈비찜, 며느리가 한 번 맛있다고 했던 잡채, 그리고 정성스럽게 우린 미역국까지 하나하나 준비하는 동안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으며 말입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밝은 인사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오늘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그렇게 우리는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정중하게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예쁘게 매여진 그 상자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온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정성껏 골라봤어요. 여행 가실 때 편하게 쓰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여행용 샴푸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죠. 작고 아담한 용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며느리가 저를 생각해서 준비한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쓸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물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랜 친구인 순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말야. 내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선물했다는 거 들었어. 500만 원짜리래.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 저희 집과 며느리네 친정이 모두 멀지 않은 동네에 있다 보니 이 이야기가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만 원과 500만 원. 그 숫자의 차이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어떤 차이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서러움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따져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며느리도 분명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 해 어버이날이 남긴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 어버이날 이후 5만 원과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작은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되어갔습니다. 마치 초봄의 얼음이 햇볕에 천천히 녹으면서 그 아래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듯 저희 마음도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숫자들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격차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온다는 소식에 저는 또다시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의무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자식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을 다하고 싶은 건 말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나물을 무치면서도, 생선을 구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어버이날의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5만 원짜리 샴푸 세트를 받았을 때의 그 복잡한 감정, 그리고 며칠 후 들었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이야기까지. 그 차이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재는 저울이라는 생각이 들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싱싱한 재료들을 고르면서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 준비해도 과연 며느리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오늘도 아들 내외오시나 봐요? 라고 물을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의 어둠이 조금 걷히는 듯했습니다. 손자가 달려와 안기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어딘지 모르게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시계를 보더니 음식을 다 먹기도 전에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손자마저 할머니 안녕하며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에 하루 종일 걸린 시간에 비해 함께한 시간은 고작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며칠씩 머물면서 어머니를 챙기지만 저희 집에서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절반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방금 구운 고등어는 기름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이 마치 저희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랑, 전해지지 못한 정성 말입니다. 그날 밤,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문득 지난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친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추석 선물을 고를 때도, 부모님의 건강을 살필 때도, 심지어 작은 기념일 하나까지도 친정 쪽은 세심하게 챙기면서 저희 집에는 늘 격식적인 인사와 의례적인 선물만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을 떠올려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께 산지 직송 대게 한 상자를 보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몇십만 원짜리 특대 사이즈로 말입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유명한 한정식집을 통째로 예약해서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생신상을 차려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에는 계절마다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보내곤 했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복숭아와 포도, 가을에는 배와 사과, 겨울에는 한라봉까지 모두 백화점에서 파는 프리미엄 상품들이었습니다. 한 상자에 10만 원은 좋게 넘는 것들이었죠. 친정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면 곧바로 유명한 한의원에 예약을 잡아드리고 비싼 보약까지 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는 어떠했을까요? 명절 때면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선물 세트 하나, 그것도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채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는 직접 병원 예약까지 잡아드리면서 말입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작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고급 스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쇼핑까지 함께 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저에게는 그 5만 원짜리 샴푸 세트와 함께 1시간 남짓한 방문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딸이 친정을 더 챙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도 극명하고 일관되다 보니 점차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아들을 키워낸 의무를 다한 사람에 불과한 것인가?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제 역할은 끝난 것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억눌렀던 분노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온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가고 아들의 꿈을 위해 제 꿈은 접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가정의 갈등만 일으킬 것 같았고, 며느리에게 직접 말하자니 관계가 더욱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혼자서 삼키고 또 삼킬 뿐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는 친정을 먼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버이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친정에서는 며칠을 보내면서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희 집에서는 하루 만에 서둘러 떠나야 할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 칠순 잔치의 해외 호텔까지 예약해 드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며칠을 보내며 성대하게 생신을 축하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항공료부터 숙박비, 식비까지 모든 것을 며느리가 부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슈퍼 앞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걷던 골목길이 낡고 초라해 보였고 집 앞 화분의 국화꽃들도 시들어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앉아 있을 소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식탁까지 모든 것이 제 처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속에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에는 아낌없이 하면서 시댁에는 소홀하다는 말들이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처지가 참 불쌍하다고 동정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선들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친구인 영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는 요즘 어떠냐? 잘해주지. 그럴 때마다 잘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의 불화를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감당해야 할 숙명인 걸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요?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마음도 그렇게 쓸쓸해져만 갔습니다.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아들의 어머니이고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져도 그들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어른의 품격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 박힌 가시는 여전히 아팠고 그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화려한 선물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해외 호텔 예약 같은 비싼 선물을 받고 싶어서 마음 아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같은 마음,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저에게 보여주었다면 5만 원짜리 샴푸 세트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받았을까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생신날에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평소에도 자주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는 모습들 말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는 이렇게 큰 벽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화,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면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면 유난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들도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었고 털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부부간의 갈등만 생길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자니 남의 집 살림을 들추는 것 같아 꺼려졌습니다. 남편이 그리워지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아들과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개선해 보려 했을 것입니다. 남편만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이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참아온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와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어려운 위치에 있고 양쪽 어머니를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참아온 것이 이해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 때문은 아닐까요? 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손자를 못 보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제 자신에 대한 체념도 있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참고 살아야지. 며느리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포기의 마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내와 양보가 과연 미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힘없는 노인의 굴복이었을까요? 어떤 날은 용기를 내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늘 가던 동네 식당에서 예시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제게는 몇 안 되는 위안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자랑, 건강 이야기 등 평범한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영희 언니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정말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우리는 모두 숟가락을 놓고 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희 언니는 평소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인데, 지난번에 친정 어머니한테는 100만 원짜리 마사지 쿠폰을 선물하더라고. 그런데 내 생일에는 떡 한 상자 사다가 주더라니. 물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이 차이가 뭐지 싶어서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희 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냥 마음의 차이가 느껴져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몇 달 전부터 미리 알아보고 정성껏 준비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시어머니 생일이네 하고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영희 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언니가 영희 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 미숙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자리에서 들은 영희 언니의 이야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상처받고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따지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제 성격에 맞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친정 어머니를 다르게 대한다면 저도 며느리와 제 딸을 똑같이 대해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며느리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왔는데 이제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며느리 생일이 다음 달이었고 제 딸 생일은 그 한 달 후였습니다. 완벽한 비교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5만 원을, 딸에게는 500만 원을 준비해서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좀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평함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백화점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골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행에 가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뽑아 흰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보니 너무나 얇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5만 원권 지폐 한 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봉투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제게 주던 선물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왔을 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며느리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후하게 대해왔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의외였을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니까 용돈 좀 줬어. 뭔가 사서 먹어. 그 말에는 특별한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분명히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제 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을 준비해서 예쁜 선물 상자에 넣고 리본까지 매어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함께 고급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딸이 좋아할 만한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딸이 왔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후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딸인데 이 정도는 줘야지.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행동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설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비교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들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제가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방식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으로만 사겼던 감정들이 행동을 통해 표출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5만 원 상당의 마음을 주었으니 저도 그만큼 돌려준 것입니다. 딸이 저에게 500만 원 상당의 마음을 주었으니 저도 그만큼 돌려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쌓였던 답답함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500만 원을 선물한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들이 혼자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딸로부터 제가 딸에게 큰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소식은 빠르게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인사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저한테 대하시는 게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인 행동들, 특히 생일 선물의 차이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긴장한 기색으로 저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말이었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나는 그냥 주고 싶은 마음만큼 주었을 뿐이야.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제 대답이 너무 단순하고 직접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마도 더 복잡한 해명이나 변명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보더니 점차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5만 원짜리 샴푸 세트,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께 했던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선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느꼈을 서운함과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와의 관계가 걱정되었을 것이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봐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먼저 집에 가자. 어머니께서 피곤해 보이시네. 그 말에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대화는 좋지 않겠다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참고 양보해왔다면 이제는 제 마음도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인내심 많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의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그 참음 뒤에 어떤 상처가 숨어 있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말과 행동에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라는 역할, 시어머니라는 역할에 갇혀서 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제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과 참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인 거울 복수라고 할 수 있는 행동 이후 며느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고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행동의 의미를 차츰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친정에는 늘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머님께는 소홀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깨달은 후에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친정 어머니에게는 며칠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저에게는 항상 급하게 준비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가끔 작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제 취향을 고려해서 고른 차나 과일, 때로는 손수 만든 반찬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도 상황을 이해시켜 주신 방법이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말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직접적으로 따지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한 제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균형을 더 잘 맞춰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머니께 어떻게 대하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며느리에게 조언도 해주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게 진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직접 병원 예약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변화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석 선물도 비슷한 정성으로 준비했고 시간 배분도 공정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면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어버이날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그 상처받았던 어버이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직접 그린 그림 카드를 들고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선물은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고급차 세트와 함께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1년 동안의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이 진심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제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성장했고 저도 성장했습니다. 아들 역시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어버이날의 그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대로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친딸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는 만들어졌습니다. 가을 저녁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이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견디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으로 말입니다.